자,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실험의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전략인데요. 이게 과연 글로벌 무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실 지금 전 세계 비즈니스가 직면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뭐랄까,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예측 가능한 무역 규칙, 그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탄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단순히 관세가 얼마 올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바로 안정성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글로벌 경제 전체가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버렸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법원에서 그건 안 된다고 막았더니 오히려 훨씬 더 예측하기 힘든 더 교묘한 전략이 튀어나왔다는 점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IIEPA라는 법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인 관세를 그냥 빵 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죠. 그랬더니 좋아, 그럼 플랜 B로 가지 하면서 무역법 122조라는 카드를 꺼내던 겁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딱 150일 동안만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조항이에요. 바로 이 숫자, 150. 앞으로 글로벌 무역을 하는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꼭 박아둬야 할 숫자입니다. 왜냐? 이게 바로 끝없이 반복될 불확실성의 새로운 사이클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이 150일짜리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첫날,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 하고 선포합니다. 그럼 149일 동안은 난리가 나겠죠. 각국 정부는 협상하러 달려오고 시장은 출렁거리고요. 그리고 딱 150일째 되는 날 관세가 끝나요. 그럼 안심이 될까요? 천만에요. 다음 날 또 새로운 관세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엔 다른 나라를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는 거죠. 장기 계획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해지니까요. 자, 이런 150일짜리 폭탄 돌리기가 단순히 즉흥적인 행동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짜인 3단계 실험 전략의 일부예요. 어떻게 이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사용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방금 본 것처럼 150일짜리 임시관세로 계속 시장을 흔들면서 간을 보는 거예요. 둘째, 그걸로 부족하면 정밀 타격에 들어갑니다. 301조나 232조 같은 걸로 특정 국가, 예를 들어 니네 자동차 산업 아니면 니네 반도체 이런 식으로 콕 집어서 때리는 거죠. 일종의 각계격파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 세 번째는 바로 리쇼링 압박입니다. 미국 밖에서 물건 만들면 언제 이런 폭탄을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심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미국에 공장 짓자 하고 두 손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전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써야 어떤 압박을 가해야 최종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쌓고 있는 아주 계산된 실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최종 목표가 대체 뭘까요? 그냥 관세 좀 더 걷어서 세수 확보하려는 걸까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야심찬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공급망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것, 즉 리쇼링입니다. 이 문장이 이 전략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미국 밖에서 생산하면 언제든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공포감 자체를 전략적 무기로 쓰는 겁니다. 일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거기 있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 방법은 전 세계 공급망을 일부러 흔들어서 불안정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부수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한테 너희도 더 기여해 하고 압박하기도 좋아지죠? 이 모든 걸 우리의 재정 적자를 메우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거야 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거고요. 결국 가장 안전한 곳은 미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한국처럼 수출이 중요한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거대한 미로에 갇힌 기분일 텐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이 150일이라는 기간을 역으로 이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냥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기간을 협상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관세가 영구적인 게 아니니까 이 안에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풀어낼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한미 FTA 맺은 동맹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예외를 요구할 수 있겠죠.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3,500억 달러나 투자할 계획이다. 이걸 협상 지렛대로 쓸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도 이미 냈던 관세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송을 지원해주고 당장 현금에 막혀서 힘든 기업들한테는 긴급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다층적인 방어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만 나설 순 없죠. 기업들도 각자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15% 관세가 치명적이니까 아예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더 늘리고 부품까지 현지에서 조달하는 쪽으로 가야 할 거고요. 화장품 같은 소비재는 가격 경쟁력이 힘들어지니까 K-뷰티 같은 브랜드 스토리를 더 강화해서 비싸도 사고 싶은 물건으로 만들어야겠죠. D2C, 즉 직접 판매 채널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반도체는 좀 다른데요. 이건 경제안보의 핵심이니까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없으면 너희도 곤란하다는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예측이냐, 대응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다음엔 어떤 관세가 나올까? 점쟁이처럼 예측하려는 노력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지능 게임입니다. 그 대신 어떤 변화가 닥쳐도 빠르게 방향을 틀고 적응할 수 있는 민첩성, 즉 애질리티를 갖춘 조직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예측보다 대응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혹은 여러분 자신은 미래를 예측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현재에도 민첩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경제 실험실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렸고 실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